살려달라고. 하, 여긴 신도 고개 돌리는 곳이야. 닥치고 일이나 해. 철썩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이 터졌다. 전화기 너머로 그 모든 소리가 지직거리며 섞였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박한 속삭임이 들렸다. 수영아, 나 채아야. 김제, 만경, 폐양식장. 제발. 또. 통화가 끊겼다. 차수영은 땀으로 젖은 숨을 고르며 샌드백을 노려봤다. 저녁 후에도 매일같이 해온 훈련이었다. 육체는 여전히 완벽한 살상기계였지만 방금 전화를 타고 넘어온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듯 했다. 오채아. 군 시절 유독 마음이 약해 챙겨주던 후배. 착해 빠져서 늘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결국. 차수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707 특임대 백호 부대 팀장 시절 적진 한가운데서 목표를 포착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발신지가 정확히 전라북도 김제시 부근으로 찍혀 있었다. 김제 만경 폐양식장. 그녀는 샤워도 건너뛴 채 훈련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검은색 전투용 기능성 셔츠를 꿰입었다. 벽에 걸린 더플백 하나. 그 안에는 옷가지가 아닌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대화 수단들이 들어있었다. 전역하며 모두 반납했지만 세상엔 비슷한 물건을 구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30분 뒤 차수영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지평선이 펼쳐진다는 땅 김제였다. 김제시 만경읍에 도착했을 때 차수영을 맞이한 것은 바다도 육지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서 풍겨오는 짠내와 썩은 갯벌 냄새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읍내였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불쾌한 비린내는 무언가 부패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차수영은 차를 세우고 읍내에서 가장 허름하지만 오래돼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정보를 얻기엔 저런 곳이 최고다. 어여와요. 혼잔가? 주름진 얼굴의 주모가 물을 내왔다. 국밥 하나 주십시오. 혹시 이 근처에 폐양식장이 있습니까? 폐양식장? 그 쓰러져 가던 거 말하는 건가? 거기 지금 황 위원장님이 맡아서 새 단장했는데. 황 위원장이요? 차수영은 자연스럽게 되물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이구 외지 사람이라 모르는구나. 우리 만경읍, 아니 김제 땅을 먹여 살리는 분이요. 황만철 위원장님. 그 양반이 갈 곳 없는 사람들 거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도 가르쳐. 아주 성인군자재. 주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맹목적인 존경심이 묻어났다. 혹시 이런 여자를 보셨습니까? 수영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오채아의 사진을 내밀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밝게 웃고 있던 채아의 모습이었다. 주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 하고 손뼉을 쳤다. 이 아가씨, 알지? 한 달 전엔가 왔어. 빚이 산더미라 갈 데가 없다고 울고불고 하던 걸 황 위원장님이 걷어줬제. 지금 그 양식장에서 기술 배우고 있어. 쯧쯧 얼굴은 반반해서. 아무튼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차수영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걷어줬다. 기술을 배운다. 마지막 통화의 비명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였다. 지역 전체가 황만철이라는 인물에게 완벽하게 구워 삶아진 듯 했다. 국밥이 나왔지만 그녀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 주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대한 연극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다. 차수영은 식당을 나와 곧장 김제경찰서 만경파출소로 향했다. 파출소 내부는 한산했다.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경찰관 하나가 수영을 퉁명스럽게 쳐다봤다. 무슨 일이시죠?
오채아 씨 실종 신고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그때 안쪽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사내가 몸을 일으켰다. 40대로 보이는 그는 박기태, 이곳 만경파출소의 소장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왔다. 오채아? 아, 그 여자. 박기태는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뒤적이더니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실종 아니에요. 신원 확인 다 했고 본인이 일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어.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차수영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기태는 그제야 차수영을 제대로 훑어봤다. 범상치 않은 기세.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시골 읍내에서 기세 좀 부려봐야 통할 리가 없었다. 아가씨,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요? 황만철 위원장님이 신원 보증까지 다 섰어. 빚 때문에 여기저기 쫓기던 사람인데 황 위원장님이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다 확인했다니까. 문제 없어요. 황만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고. 우리 김제개발위원장님이시다. 이 지역 국회의원보다 힘이 센 양반이야. 당신 같은 외지인이 함부로 들쑤실 분이 아니라고. 박기태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휘휘 저었다. 그 사람 지금 양식장에 있으니까 정억울하면 가서 직접 만나보든가. 대신 박기태가 수영의 코앞까지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썩은 컵라면 냄새가 확 풍겼다. 가서 깽판 칠 생각은 마쇼. 여긴 아가씨가 놀던 동네가 아니야. 황 위원장님 심기 건드리면 나도 못 도와줘.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차수영은 조금의 감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파출소를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성자로 부른다. 지역 경찰은 그를 왕처럼 두려워한다. 그리고 오채아는 그곳에서 비명을 질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나 노동 착취가 아니었다. 김제 만경읍, 이곳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묶여 있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만경읍 외곽, 바다로 이어지는 갯벌 근처의 거대한 폐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만경개발이라는 간판이 그럴듯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것은 녹슨 철조망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였다. 차수영은 차를 멀리 떨어진 갈대밭에 숨기고 특수 제작된 망원경으로 양식장 내부를 살폈다. 해가 지자 양식장은 요새로 변했다. 환하게 켜진 서치라이트가 쉴 새 없이 주변을 훑었고 검은 옷을 입은 덩치들이 입구와 외곽을 순찰했다. 저건 수영의 눈에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작업복이라기엔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걸치고 있었고 감시자들의 발길질에 떠밀려 낡은 숙소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초점 없는 눈동자였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오채아가 있었다. 한 달 만에 본 그녀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뺨은 움푹 패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으며 다리를 저는 듯 했다. 감시자 중 하나가 채아의 등이 느리다며 발로 찼고 채아는 그대로 갯벌 바닥에 처박혔다. 차수영의 이가 어금니에 강하게 맞물렸다. 그녀는 망원경을 내리고 더플백을 열었다. 지금 당장 저 철조망을 넘고 저놈들의 목을 꺾어 채아를 구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백호의 방식이 아니었다. 저 안에는 채아뿐만이 아니었다. 저 모든 피해자를 구하고 저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차수영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음이 거의 없는 특수 등반 장비를 꺼냈다. 박기태, 황만철,
그녀는 썩은 비린내가 진동하는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속삭였다. 지금부터 너희는 사냥감이다. 갈대밭 사이로 그녀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양식장 철조망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를 향해 백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은 차수영의 편이었다. 갯벌을 기어오른 탓에 온몸이 뻘로 뒤덮인 그녀는 그 썩은 냄새마저 위장막으로 삼았다. 전 707 특임대 백호 부대 팀장. 그녀는 소리 없이 죽이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훈련을 육체의 본능으로 각인시킨 여자였다. 양식장의 철조망은 높았지만 구석의 감시 카메라가 순환하는 정확한 주기. 12초. 그 틈을 노려 그녀는 절단기 대신 와이어와 고정용 쐐기를 사용했다. 쇠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듯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내부에 잠입한 수영은 그림자만 밟으며 움직였다. 순찰 중인 덩치들의 대화가 귓가를 스쳤다. 아, 오늘따라 갯바람이 지랄 맞네. 소주나 한잔하고 자빠져 잤으면. 황 위원장님 지시사항 못 들었어? 어제 그년 전화한 것 때문에 빡 돌았잖아.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하랬다고. 그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잡음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수영은 곧장 본관 건물 황만철의 사무실로 향했다. 노동자들의 숙소는 일부러 지나쳤다. 지금 오체아와 접촉하는 것은 구출이 아니라 둘 다 죽는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사무실 문은 두꺼운 강철문이었고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차수영에게는 종잇장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플백에서 꺼낸 소형 전자기기를 도어록 단자에 갖다 댔다. 지직 약한 스파크가 튀더니 견고했던 문이 힘없이 열렸다. 황만철의 사무실은 그의 저열한 취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거대한 용 문양의 자개장, 금색으로 칠해진 조각상,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텔레비전. 하지만 수영의 눈이 향한 곳은 그 모든 것을 감시하듯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과 책상 위 미처 잠그지 못한 금고였다. 금고는 잠시 뒤로 밀었다. 그녀는 먼저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만경 개발 인력 관리 대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수영은 숨을 참아야 했다. 그것은 장부가 아니었다. 노예 문서였다. 수십 명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지장이 찍힌 자발적 노동계약서와 채무 포기 각서가 줄줄이 편철되어 있었다. 오체아의 이름도 보였다. 10억. 사채 몇 푼에 잡혀온 채아에게 1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빚이 씌워져 있었다. 수영은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모든 문서를 한 장 한 장 소리 없이 촬영했다. 장부, 대출 서류, 심지어 황만철과 박기태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지역개발 후원금 내역서까지. 그때였다. 위원장님. 제발 한 번만. 사무실 바닥 두꺼운 러그 밑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은 재빨리 러그를 젖혔다. 그곳에는 지하로 통하는 작은 철제 문이 있었다. 자물쇠를 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시큼한 곰팡내와 오물이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곳은 징벌실이었다. 채아야. 수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렀다. 지하 공간 구석 집단 위에 오체아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온몸이 끔찍한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영아? 꿈. 인가? 나야 채아야. 정신 차려. 수영이 채아를 부축하려 손을 뻗는 순간. 철컥. 등 뒤에서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들렸다. 어이구. 쥐새끼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가 들어왔네. 황만철이었다. 그는 잠옷 바람으로 산탄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곳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인 듯한 칼자국 얼굴의 사내가 낄낄대고 있었다. 위원장님, 전현이 아까 그년 친구랍니다. 둘이 아주 눈물의 상봉을 찍네요. 황만철은 총구를 까딱이며 수영을 노려봤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다만 내 구역에 함부로 발을 들였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내년이 찍은 사진기 이리 내놔. 수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채아를 등 뒤로 감추며 그녀의 뇌는 초당 수백 번 회전했다. 적은 둘. 하나는 총을 들었고 하나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무기처럼 보였다. 대화로 하죠. 원하는 게 뭡니까? 대화? 푸하. 황만철이 침을 뱉었다. 내가 왜 너랑 대화를 해, 이년아. 넌 그냥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지는 거야. 전현이랑 같이. 위원장님, 지금입니다. 칼자국 사내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수영은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낮췄다. 달려드는 사내의 팔을 잡아채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사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다 꽂은 사내의 몸을 방패 삼아 황만철에게 돌진했다. 에이, 이 미친년이. 탕. 황만철이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산탄이 사내의 등에 박혔고 수영은 그 반동을 이용해 황만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총열을 잡아 비틀자 두 번째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다. 으악! 총을 빼앗긴 황만철은 비명을 질렀다. 수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손날로 목을 내리쳤다. 거구의 황만철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수영아, 도망쳐. 채아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발소리가 몰려왔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여기는 김제경찰서 만경파출소다. 박기태였다. 그가 파출소 전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황만철의 사무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하. 박기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쓰러진 황만철을 보곤 사색이 되었다가 곧 차수영을 향해 권총을 겨눴다. 무단 침입, 특수 폭행, 살인 미수. 차수영, 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박기태의 뒤로 경찰 너댓 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경찰은 황만철의 사병이었던 것이다. 위원장님을 건드렸겠다. 2년 내년은 이제 끝났어. 끌고 가. 수영은 카메라를 품속 깊이 숨겼다. 그녀는 채아를 바라봤다. 채아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다. 미안해, 채아야. 지금은 아니야. 수영은 순순히 두 손을 드는 척했다. 그래요, 박 소장. 당신이 이겼네요. 박기태가 의기양양하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수영의 몸이 튕겨나갔다. 그녀는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사무실 한쪽에 있던 거대한 자개장을 밀기 위한 준비 자세였다. 크억. 자개장이 넘어지며 박기태와 경찰들을 덮쳤다. 에이. 2년 잡아.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영은 그 혼란을 틈타 조금 전 황만철이 쏜 총알 구멍이 난 천장을 바라봤다. 약해진 부분. 그녀는 책상을 박차고 뛰어올라 천장의 하판을 뚫고 지붕으로 튀어올랐다. 지붕이다. 지붕으로 올라갔어. 경찰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갔다. 수영은 이미 지붕을 타고 양식장의 가장 어두운 외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탕! 탕! 박기태가 밖으로 나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악착같이 총을 쐈다. 놓치면 너희 다 죽어. 잡아. 수영은 외벽 꼭대기에서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갯벌이 부상당한 백호를 다시 한번 숨겨주었다.
그녀는 갯벌에 처박힌 채 박기태와 황만철의 얼굴, 그리고 지옥에 홀로 남겨둔 오채아의 절망 어린 눈동자를 떠올렸다. 피는 멈췄지만 분노는 이제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새벽녘 인근 도시인 군산의 허름한 모텔방. 차수영은 갯벌의 악취를 씻어내며 거울 앞에 섰다. 옆구리에 박기태가 쏜 총알이 스친 상처가 붉은 줄을 그었다. 통증보다 더 깊은 것이 그녀의 속을 후벼 팠다. 채아야. 홀로 남겨둔 후배의 얼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수영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방수팩에 고이 보관해 온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김제왕국의 추악한 민낯이 화면에 떠올랐다. 만경 개발 인력 관리 대장. 그녀는 사진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대하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노동 착취가 아니었다. 이름 옆에 노장이라고 적힌 표식들. 그리고 그들 명의로 발급된 수백, 수천만 원짜리 대출 서류들. 에이, 이 자식들. 황만철은 오갈 데 없는 노숙인,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일으키고 있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모조리 가로채고 있었다. 양식장은 그 돈을 세탁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지옥의 공장이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연루된 은행, 시청 공무원의 이름까지 희미하게 보였다. 이것은 한 지역의 비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수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박기태라는 방패를 먼저 깨부수지 않으면 이 파일이 검찰청 문턱을 넘기도 전에 자신은 무단 침입과 경찰 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될 터였다. 그녀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했다. 적의 가장 약한 고리 박기태의 탐욕과 두려움을 동시에 공략할 작전이었다. 이틀 뒤 박기태는 자신의 파출소 소장실에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만경 파출소 박기태 소장입니다. 박 소장 말단치고는 목소리가 꽤 쌩쌩하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기계적인 변조음이 흘러나왔다. 누군데 이래?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이틀 전밤 폐양식장. 전직 특임대 중령. 어때 기억나나? 박기태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 여자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알고 있었다. 무슨 소린지. 난 모르는. 닥쳐. 변조음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내가 쏜 총알, 내가 받은 뇌물장부. 황만철이가 내 계좌로 쏴준 돈 내역, 전부 다 내 손에 있어. 지금이라도 언론에 터뜨려줄까?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황 위원장님이. 그 돼지 새끼 이름 들먹이지 마. 난 그놈보다 내가 더 급해 보이는데. 박 소장, 너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소.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박기태는 완벽하게 낚였다. 황만철이도 슬슬 끝물이야. 난 내가 가진 보험이 필요해. 황만철이가 너한테만 시킨 더러운 일들, 내가 그놈 몰래 챙긴 비자금.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황 위원장님 등치고 튈 수 있게 배 한 척 마련해주지. 탐욕과 공포가 박기태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황만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도망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넘어갔다. 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소? 못 믿으면 지금 당장 내 가족들한테 내 비리 자료 복사본을 보내주지. 선택은 내가 해. 알겠소. 만나서 얘기합시다. 약속 장소는 만경읍에서 한참 떨어진 군산항의 폐창고였다. 박기태는 자신이 모아둔 황만철의 비리 장부 원본과 뇌물 수수 내역이 담긴 차명 계좌 통장들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어디 있소? 나와.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다. 그때 창고 2층에서 차수영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변조기도 위장도 없는 본래의 모습이었다. 차수영. 내년이. 박기태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권총을 뽑아들려 했다. 움직이지 마. 수영의 손에는 그가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녹음한 녹음기와 그에게 제안했던 모든 거래 내용이 담긴 영상 촬영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수영이 미리 설치해둔 저격용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넌 날 쏘면 내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 파일이 즉시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대검찰청으로 전송될 거야. 넌 황만철을 배신하려 했고 내 죄를 스스로 자백했지. 에이. 그리고 그 권총. 뽑는 순간 내 손목이 부러질 거야. 난 전직 700호 팀장 차수영 중령이다. 너 같은 부패 경찰 나부랭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박기태는 전율했다. 저 여자는 괴물이었다. 그 장부 이리 내놔. 박기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수영은 천천히 내려와 가방을 확인했다. 황만철의 원본 장부 그리고 박기태가 그동안 받아 챙긴 뇌물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잘 가, 박 소장. 내 남은 인생은 콩밥 먹으면서 황만철이랑 사이좋게 보내도록 해. 안 돼. 제발 한 번만. 수영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고를 나섰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암덩어리를 뿌리째 도려낼 칼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모텔로 돌아온 수영은 마지막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전화를 쓰는 순간 그녀의 시아버지이자 대검찰청 부장검사인 이정훈이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된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의 힘을 빌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묵직한 중저음이 들려왔다. 나다. 수영이냐? 아버님. 저 차수영입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이정우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아버님. 제가 파일을 하나 전송했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수영은 이틀간 겪었던 모든 일, 폐양식장의 노예 노동, 불법 대출, 그리고 박기태 소장의 비리 자백 영상을 요약해서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안의 분노는 이정훈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이정훈 부장검사가 파일을 확인하는 소리,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냐? 모두 사실입니다. 제 군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당장 김제지청에. 안 됩니다, 아버님. 수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김제, 군산, 전주. 어디까지 썩었는지 모릅니다. 박기태가 저렇게 대놓고 날뛸 수 있다는 건 윗선에도 그의 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청이 아닌 대검에서 직접 쳐야 합니다.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이정훈은 검사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강골이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수십 명의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가져왔음을 알았다. 알겠다. 수영아. 이정훈의 목소리는 이제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넌 지금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와. 내가 확보한 증거 원본, 그거면 충분하다.
더 이상 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버님, 채아가, 내가 구하려는 오채아 그리고 그곳의 모든 피해자들, 내가 대한민국 검찰의 이름으로 구하겠다. 황만철이든 박기태든 그 뒤에 누가 있든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이것은 명령이다. 차중령. 복귀해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차수영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황만철이 왕으로 군림하던 김제만경읍의 썩은 땅에 진짜 정의의 칼날이 떨어질 시간이었다. 박기태는 담배를 세 갑째 태우고 있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만경파출소 소장실에 싸구려 가죽 소파를 찐득하게 만들었다. 미친년. 진짜 미친년이야. 그의 뇌리에서 이틀 전 밤의 광경이 떠나질 않았다. 산탄총을 든 황만철과 자신의 부하들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자개장을 방패 삼아 천장을 뚫고 사라진 여자. 그리고 어젯밤 군산항 폐창고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덫에 빠뜨린 그 차가운 눈빛. 붉은 점. 그건 저격용 레이저였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박기태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차수영. 전 707 백호 부대. 중령. 박기태는 인터넷 검색으로 그 이름과 부대 마크를 확인하고는 거의 실신할 뻔했다. 그는 지금껏 동네 불량배나 상대하던 시골 경찰 나부랭이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키워낸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과 맞닥뜨린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 황만철의 비리장부 그리고 자신이 황만철의 뒤통수를 치려 했던 배신자의 목소리까지. 어떡하지? 황만철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위원장님, 사실 제가 그 여자한테 위원장님 비자금 넘기고 밀항하려다 걸렸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은 만경강 바닥에 콘크리트 구두를 신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침묵하자니 그 차수영이라는 여자가 언제 그 녹음 파일을 터뜨릴지 모른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지옥만 남아 있었다. 황만철에게 죽거나 차수영에게 파멸당하거나.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박기태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래. 그 여자를 죽이면 돼. 그 여자를 죽이고 원본을 빼앗으면. 그는 그 여자 차수영이 자신에게 배를 마련해 주겠다며 밀항을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여자도 황만철의 돈이 탐났던 걸지도 모른다. 박기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결론을 내렸다. 황만철에게는 차수영의 잠입 사실만 보고하고 자신의 배신 행위는 숨긴다. 그리고 파출소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황만철보다 먼저 그 여자를 찾아내 죽여야 한다. 그는 다급하게 황만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위원장님, 접니다. 박 소장. 큰일 났습니다. 이 쓸모없는 잡것들. 황만철의 사무실. 며칠 전 차수영이 부수고 나간 문은 임시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황만철은 육중한 덩치로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경찰소장이란 놈이 여자 하나를 못 잡아서 내 요새 안까지 기어들어오게 만들어. 내 놈들 월급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전화기 너머로 박기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년이 보통 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전직 특수부대. 그것도 707입니다. 707 할애비가 와도 여긴 내 땅이야. 그년이 뭘 받는데, 뭘 가져갔는데. 장부를 찍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그년도 봤습니다. 황만철의 눈에 흉포한 살기가 번뜩였다. 장부와 오채아. 최악의 상황이었다. 당장 그년 잡아들여. 아니, 죽여. 내 놈들 총은 뒀다 엿 바꿔 먹어. 군산이든 김제든 샅샅이 뒤져서 그년 시체를 내 눈앞에 가져와.
예. 위원장님, 지금 만경읍 전체에 검문소 깔고 군산 모텔촌 싹 다 뒤지고 있습니다. 황만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칼자국 부하를 불렀다. 지금 당장 그년 끌고 와. 오채아. 잠시 후 지하 징벌실에서 끌려 나온 오채아가 황만철의 발치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수영이 탈출한 그날 밤 황만철은 분풀이로 그녀를 죽기 직전까지 구타했다. 콜록. 오채아는 피 섞인 기침을 뱉으며 황만철을 노려봤다. 내년 친구. 그 쌍년. 내 성에 함부로 발을 들였더구나. 황만철이 오채아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그년 지금 어디 있어? 말해. 말하면. 이건 살려주마. 황만철이 자신의 구둣발로 오채아의 부러진 다리를 지그시 밟았다. 오채아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날 밤 천장을 뚫고 사라지던 수영의 모습을 똑똑히 봤다. 수영은 도망친 게 아니었다. 더 큰 것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물러난 것이었다. 말 못해. 에이. 악마. 새끼야. 악마. 아직 진짜 악마는 못 봤구나. 황만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박기태가 그 여자를 잡을 거라곤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능한 경찰놈들이 헛물 켜는 동안 그 여자가 다시 이곳으로 오채아를 구하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좋아. 내년 친구가 그렇게 대단한 707인지 뭔지라 이거지. 황만철은 칼자국 부하에게 턱짓했다. 2년 배에 태워. 오늘 저녁 만경강 하구에서 깊은 바다 낚시 좀 시켜드려라. 내년 친구가 보고 싶으면 용궁으로 따라오시든가. 자, 잠깐 위원장님. 그건 시끄러워. 증거가 될 만한 건 싹 다 치워. 오채아 2년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어. 2년을 치워야 그 샹년도 미련을 버리든 아니면 덫에 걸려들든 할 거 아니야. 오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깊은 바다 낚시는 이곳에서 처리를 뜻하는 은어였다. 같은 시각 군산의 한 허름한 PC방 구석. 차수영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그녀는 모텔방에서 나오자마자 머리를 짧게 잘라내고 편의점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이정훈 부장검사의 복귀 명령을 어겼다. 오채아를 저 지옥에 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도 맞았다. 자신이 지금 저곳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유일한 증거 원본을 잃는 멍청한 짓이었다. 그녀는 지금 사냥꾼에서 정찰병으로 임무를 바꿨다. 그녀의 귀에는 경찰용 무전기 주파수를 도청하는 소형 수신기가 꽂혀 있었다. 전구역.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 160 후반. 단발머리 여자. 폭행 용의자. 무장 가능성 있음. 발견 즉시 사살. 박기태의 목소리였다. 사살.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다. 바보 같은 놈. 수영은 코웃음 쳤다. 박기태는 자신이 여전히 군산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물망을 좁히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은 이미 박기태의 레이더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김제시 만경읍 일대의 모든 폐쇄회로 화면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만경 폐양식장의 후문. 황만철의 칼자국 부하 2명이 의식을 잃은 오채아를 트럭 짐칸에 싣고 있었다. 그들은 트럭을 타고 양식장을 빠져나와 만경강 하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자식들이. 수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채아를 처리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영이냐?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복귀하라고. 오채아가 이동 중입니다. 황만철이 증거인멸을 위해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경강 하구 쪽입니다. 아버님 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이정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막 전주를 지났다. 최소 30분. 아니, 20분은 더 걸린다. 그때면 늦습니다. 채아는 죽습니다. 차중령. 이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나. 절대 교전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그 애를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수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황만철은 지금 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채아는 저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타나면 그들은 오채아를 죽이는 것보다 저를 잡는 것을 우선할 겁니다. 안 된다. 그건 자살 행위야. 하지만 그게 유일하게 20분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영은 PC방을 뛰쳐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가장 구식이지만 가장 빠른 기종의 시동선을 뜯어냈다. 아버님, 제 위치를 전송하겠습니다. 정확히 20분 뒤 제 신호가 끊기거나 교전이 시작되면 그녀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었다. 지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 대검찰청의 눈이 되어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수영. 수영은 전화를 끊고 만경강 하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고 있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벙커. 이정훈 부장검사는 차수영과의 통화가 끊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단으로 굳어 있었다. 이 위원. 예, 부장검사님. 대검 감찰부의 이진한 검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전북청에 연락했나? 아닙니다. 부장검사님 지시대로 전북청과 김제지청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팀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직속 기동타격대와 대검 특수수사팀입니다. 그 누구도 작전 내용을 모릅니다. 잘했네. 이정훈은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만경 폐양식장의 위성 사진과 차수영이 목숨 걸고 전송한 노예 장부 파일들이 떠 있었다. 방금 백호로부터 최종 신호가 왔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렸다. 작전명 만경대첩. 목표는 김제시 만경읍 폐양식장 일대. 용의자 황만철, 박기태를 위시한 조직원 전원 생포. 그리고 인질 구출. 그는 작전 지휘봉을 들어 스크린의 한 지점, 만경강 하구를 찍었다. 백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좌표다. 지금 그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요원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고 있다. 그는 팀장들을 돌아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출발하게. 가서 저 썩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 사람을 데려온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새벽을 가르며 검은색 위장막을 씌운 특수작전 차량과 기동 타격대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미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 경찰의 검문을 무시할 수 있는 부장검사 직속의 심판의 칼이었다. 만경강 하구, 버려진 소금 창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이곳은 특유의 비린내와 함께 스산한 강바람이 불고 있었다. 크크크. 2년 꼴 좋다. 내년 친구가 아주 대단하시다며. 칼자국 부하가 오채아의 뺨을 툭툭 쳤다. 오채아는 입이 틀어막히고 손발이 묶인 채 발목에 무거운 밧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위원장님 말씀이 2년 처리하고 있으면 그 쌍년이 제 발로 올 거라 하셨다. 미끼치고는 아주 싱싱해. 그들의 뒤로 황만철과 박기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기태는 안절부절 못하며 권총 손잡이를 연신 매만졌고 황만철은 여유로운 척 시가를 물고 있었다. 박 소장 쫄지 마. 그년이 제 아무리 707이라도 여긴 내 바닥이야. 사방에 우리 애들 100명을 깔아놨어. 저녀는 도간에 든 쥐야. 네. 100명이요? 그래. 이 소금 창고 주변으로 거미줄을 쳐놨다. 전현이 오체아 구하러 오는 순간 100개의 총구가 전현을 벌집으로 만들 거다. 크하. 바로 그때였다. 부르르릉. 멀리서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소금 창고 앞 공터에 멈춰 섰다. 헬멧을 쓴 라이더. 차수영이었다. 그녀는 헬멧을 벗어 던졌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강바람에 흩날렸다. 오! 박기태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저 여자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린 하지만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저 여자. 황만철은 시가를 바닥에 뱉고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브라보. 아주 대단한 우정 나셨어. 친구 구하겠다고 이 지옥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말이야. 차수영은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녀는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걸어왔다. 채아를 풀어줘 황만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주지. 내가 원하는 거? 원본. 내 놈들 장부 원본. 그리고 박기태 소장님의 애절한 고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부. 박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전현이. 황만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여기 이 앞에 내려놔. 그리고 무릎 꿇어. 그럼 전현이랑 같이 살려. 보내줄지는 생각해보지. 수영은 품 안에서 작은 USB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채아부터 풀어줘. 하. 지금 내가 나랑 협상을 할 처지야? 황만철이 손짓하자 숨어있던 덩치 수십 명이 쇠 파이프와 회칼을 들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넌 이제 내 거야, 차수영. 내년이 707이든 뭐든 여기서 젓갈이 될 운명이라고. 수영은 그들을 둘러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황만철. 넌 내가 왕인 줄 알았겠지. 뭐? 넌 그냥 우물 안에 돼지 새끼였을 뿐이야. 수영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다. 정확히 약속된 20분이 지났다. 지금부터 사냥 시작이다. 저 미친년이 뭘 짓거리는 거야? 당장 잡아. 황만철이 소리치는 순간 콱콱콱콱콱콱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만경강 하구를 대나처럼 밝혔다. 뭐야? 저건 검은색 특수 기동 헬기 세대가 상공을 뒤덮었고 동시에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장갑차와 기동 타격대 차량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놈은 쏜다. 여기는 대검찰청 특수수사팀이다. 황만철, 박기태, 너희는 포위됐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황만철과 박기태 그리고 100명에 가깝던 조폭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넋이 나갔다. 이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대였다. 에이, 이게 어떻게? 박 소장, 내가 부른 거야? 내가 날 배신했어? 아닙니다, 위원장님. 난 몰라. 그 혼란의 틈을 차수영은 놓치지 않았다. 황만철이 헬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수영은 땅을 박차고 날았다.
그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USB가 아니라 신발 속에 숨겨두었던 예리한 군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커헉! 오채아를 잡고 있던 칼자국 부하의 손목을 나이프가 꿰뚫었다. 수영은 그대로 남자의 팔을 꺾어 방패 삼아 오채아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수영아. 괜찮아, 채아야. 이제 끝났어. 전연 잡아. 황만철이 뒤늦게 소리치며 총을 뽑아들려 했다. 탕. 하지만 황만철의 총이 아니었다. 기동 타격대의 저격수가 쏜 고무탄이 황만철의 손등을 정확히 가격했다. 으악! 내 손. 사방에서 기동 타격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100명에 가깝던 조폭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진압봉과 테이저건의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박기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난 경찰이요. 난 피해자요. 이진한 검사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수갑을 채웠다. 박기태 씨, 당신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특수감금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정훈 부장검사가 쑥대밭이 된 현장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곧장 오채아를 부축하고 있는 며느리 차수영에게 향했다. 수영은 흙먼지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그를 마주봤다. 이정훈은 무전기를 들었다. 작전 종료. 백호 회수 완료. 심판의 칼날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만경강 하구의 스산한 새벽 공기 속에는 화약 냄새와 놈들의 오줌 지린내가 뒤섞여 있었다. 전원 엎드려. 머리 박아. 기동 타격대원들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한때 김제 땅의 왕으로 군림했던 황만철과 그의 수하 100여 명이 차가운 갯벌 바닥에 개처럼 엎드렸다. 황만철은 고무탄을 맞은 손을 부여잡고 돼지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자식들아. 너희 다 옷 벗을 줄 알아. 네. 내가 이정훈이. 아니, 내가. 그의 앞에 이정훈 부장검사가 천천히 다가섰다. 그는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황만철을 내려다봤다. 황만철. 내가 한 짓을 내 입으로 말해봐라. 무슨 짓? 난 이 지역을 위해 헌신했어. 갈 곳 없는 놈들 먹여주고 재워준 죄밖에 없어. 헌신? 이정훈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이진한 검사에게 고갯짓했다. 이진한 검사. 지금 즉시 피의자 황만철, 박기태의 신병을 확보하고 만경 폐양식장 본거지를 수색한다. 증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샅샅이 뒤져. 예, 부장검사님. 대검 특수수사팀과 광역수사대,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만경 폐양식장의 문을 찢어발겼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지옥도였다. 작전 개시와 동시에 양식장 내부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감시 인력들은 이미 제압된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노동자들의 숙소로 위장된 낡은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말을 잃었다. 세상에. 좁아터진 공간,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엉킨 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갇혀 있었다. 그들은 빛을 본 지 오래된 듯한 퀭한 눈으로 수사관들을 바라봤다. 영양실조로 갈비뼈가 드러난 노인, 지적 장애가 있는 듯 보이는 청년, 그리고 겁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여성들까지. 괜찮습니다. 우린 경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한 수사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들에게 경찰은 박기태였고 구원자는 황만철이었기 때문이었다. 물 좀. 한 노인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그때 수영의 품에 안겨 구급차로 향하던 오채아가 소리쳤다. 아직 다가 아니에요.
수영이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채아야, 무슨 말이야? 지하. 지하 징벌실. 그리고 소금 창고. 바닥. 오채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양식장 구석의 거대한 소금 창고를 가리켰다. 수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이정훈에게 무전으로 알렸다. 아버님, 채아의 증언입니다. 소금 창고 바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정훈과 수사팀이 소금 창고로 달려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다. 하지만 수사견 한 마리가 특정 지점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며 바닥을 파헤치려 했다. 이 밑에. 수사관들이 급히 장비를 가져와 딱딱하게 굳은 콘크리트 바닥을 깨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닥이 부서지고 그 아래의 흙을 파헤쳤을 때 가장 먼저 흙을 파던 젊은 수사관이 참지 못하고 뒤로 돌아 구토를 했다. 시신이었다. 한 구가 아니었다. 흙 속에서 부패한 시신들이 겹겹이 쌓인 채 드러났다. 황만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병들어 쓸모없어진 노예들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하다 마다 병들다 죽어갔고 짐승처럼 안매장되었다. 이것은 착취 현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덤이었다. 이정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뒤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황만철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황만철의 뺨을 후려쳤다. 이 악마만도 못한 새끼. 검사로서의 이성을 잠시 잃게 할 만큼 그 광경은 참혹했다. 황만철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저주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한편 만경파출소 역시 발칵 뒤집혔다. 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기태의 개인 사물함과 소장실을 이잡듯 뒤졌다. 그의 책상 밑 비밀 금고가 열렸다. 찾았습니다. 부장검사님.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또 하나의 장부가 있었다. 그것은 황만철의 장부가 아니었다. 박기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상납 리스트였다. 리스트에는 김제시청의 고위 공무원, 지역은행의 지점장, 심지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박기태는 황만철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는 황만철이라는 거대한 숙주에 붙어 자신만의 거미줄을 치고 있던 또 다른 포식자였다. 이정훈은 그 장부를 받아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이것은 김제 만경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나라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이진한 검사. 네. 오늘부로 김제 노예 농장 사건은 전북 지역 카르텔 비리 사건으로 격상한다. 여기 적힌 이름들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들여. 그놈들 책상까지가 아니라 그놈들 목까지 칼을 꽂아 넣어. 명심하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폐양식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문으로 방송국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정훈이 미리 대기시켜둔 언론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기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생지옥의 광경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이정훈 부장검사가 카메라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 대한민국 검찰은 이곳 전라북도 김제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악마들이 만든 거대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주목했다. 법의 이름으로 저 악귀들을 단죄하고 이곳에 묻힌 원혼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지옥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차수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담요를 두른 오채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영은 말없이 채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백호의 눈이 다음 사냥감을 찾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동이 튼 만경강 하구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갯벌 위로 널브러진 쇠파이프와 밧줄,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대검찰청 수사관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피해자들 신원 확인, 구급차 이쪽으로, 어라인 확보하고 1차 증거물 전부 이쪽으로 옮겨. 이정훈 부장검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수사가 진행되었다. 차수영은 응급 처치를 받은 오채아를 구급차에 태워보냈다. 오채아는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수영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영아, 아직 양식장 숙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 이미 특수팀이 진입했어. 모두 무사할 거야. 수영은 채아의 손을 강하게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었다. 한편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어 압송된 황만철과 박기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임시조사실에 각각 분리되어 수감되었다. 이정훈은 이 사건을 지청에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곳은 단지 대검의 현장 지휘소일 뿐이었다. 이정훈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박기태였다. 살려주시오. 부장검사님, 나는 협박을 당했소. 조사실 문이 열리자마자 박기태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오줌과 땀으로 범벅이 된 경찰 제복이 그의 비참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정훈은 그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봤다. 옆에 있던 이진한 검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협박? 누가? 황만철. 그 악마 같은 놈이 내 가족을. 닥쳐라. 이정훈의 나직한 한마디에 박기태의 울부짖음이 뚝 그쳤다. 내 놈 가족? 내 놈이 황만철에게서 받은 뇌물로 내 아들 딸 유학 보낸 내역, 내 아내 이름으로 강남에 사들인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게 내 놈이 말하는 협박인가? 박기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정훈은 차수영이 확보한 박기태의 차명계좌 내역서를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내가 어젯밤 차수영 중령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들고 온 그 장부. 그건 황만철을 잡기 위한 미끼였지. 진짜는 내 놈 서랍 속에 숨겨둔 그것 아니었나? 이진한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다. 만경파출소 소장실에서 발견된 박기태의 상납 리스트 원본이었다. 넌 황만철이라는 똥개에 붙어서 떡고물을 받아먹은 게 아니야. 넌 그 똥개를 사육하면서 더 큰 주인들에게 상납을 해온 관리자였어. 안 그런가, 박기태 소장? 박기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정훈은 자신을 황만철의 공범이 아니라 이 거대한 카르텔의 중간 관리자로 보고 있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황만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백한 꼴이었다. 말하겠소. 내가 아는 것을 다 말할 테니. 제발 형량이라도. 거래할 생각 마라. 이정훈이 잘났다. 내 놈의 죄는 내 놈이 받는 것이고 내 놈이 진술하는 것은 그저 내 놈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 뿐이다. 입을 열겠나 아니면 저 양식장 바닥에 묻힌 시체들처럼 내 남은 인생도 썩어 문드러지겠나? 박기태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군산지청의 김부장, 전주은행의 이지점장, 김제시청이 그의 입에서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듯 그가 관리해 온 윗선의 이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의 황만철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거대한 덩치로 의자에 기대앉아 오히려 이정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부장검사, 대검, 서울 촌놈들이 여기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굴복시킨 자들에 대한 분노와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황만철, 내 놈이 저지른 짓을 알고 있나? 무슨 짓? 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어. 갈 곳 없는 거지 새끼들, 빚쟁이들. 내가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일 좀 시킨 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는 소금 창고에서 발견된 시신들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대꾸했다. 늙고 병들면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내가 죽였어? 아니잖아. 걔들이 그냥 죽은 거야. 땅에 묻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입 다물어. 이진한 검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이정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렇군. 아직도 내가 왕인 줄 아는 모양이야. 이정훈은 황만철의 노예 장부와 그가 불법 대출을 일으킨 내역, 그리고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흐름도를 책상 위에 펼쳤다. 내가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받아 챙긴 돈, 정부 보조금, 내 놈이 숨겨둔 차명 재산. 이 모든 게 내가 말하는 봉사의 대가인가? 황만철의 눈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자금 흐름까지 이렇게 빨리 파악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건 내 사업 수완이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이정훈이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말하는 법이 박기태 같은 썩은 경찰과 김 부장 같은 썩은 검사놈들이었나? 황만철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믿고 있던 박기태는 지금 옆방에서 내 놈의 모든 죄악을 실토하고 있다. 내가 김 부장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먹였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뭐라고? 그 배신자 새끼가. 그리고 넌. 이정훈이 황만철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넌 이제 끝났어. 내가 믿던 윗선은 없어. 박기태가 그 끈을 다 풀어버렸거든. 넌 그냥 모든 걸 뒤집었을 버려진 똥개일 뿐이야. 황만철의 오만한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훈이 자신과 박기태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너희가 날 여기서 꺼내줄 변호사가 곧 올 거다. 너희는 날 못 건드려. 변호사? 이정훈은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사관이 들어와 텔레비전을 켰다. 모든 채널에서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오늘 새벽 대검찰청은 전북 김제의 한 폐양식장을 급습하여 수십 명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감금한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다수 발견되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황모 씨는 황만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전국에 내 얼굴이 공개됐다. 황만철. 이제 넌 김제왕이 아니라 희대의 살인마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사도 이 여론을 뒤집을 순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정훈은 텔레비전을 껐다. 내 놈의 변호를 맡겠다던 그 잘난 법무법인. 방금 내 사건에서 손을 뗐다고 연락이 왔더군. 황만철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 어렸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오채아와 피해자들은 보호 조치를 받기 시작했다. 차수영은 병실에 남아 오채아의 곁을 지켰다. 오채아는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다가 이내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괜찮아, 채아야. 괜찮아. 나야. 수영이야. 여긴 안전해. 수영이 채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채아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무서웠어. 수영아.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나도 그 소금 창고 바닥에. 아니야. 넌 살아남았어. 넌 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 노인분, 지적 장애가 있던 그 청년, 황만철이, 그놈이. 오채아는 울부짖으며 그곳에서 목격한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황만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노인을 어떻게 때려 죽였는지,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것은 차수영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지옥이었다. 수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어졌다. 그녀는 채아의 증언이 그놈들을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다. 말해줘, 채아야.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저놈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일지도 몰라. 오채아는 눈물을 닦고 수영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김제만경읍은 발칵 뒤집혔다. 세상에, 황 위원장님이. 그럴 리가.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반 눈빛이 쎄하더라니. 전날까지 황만철을 김제의 성자라 부르며 칭송했던 읍내 식당의 주모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말을 바꾸며 눈물을 흘렸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희대의 살인마가 활보하던 지옥의 무대로 변했다. 대검의 수사는 거침없었다. 박기태가 불어버린 상납 리스트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지금 즉시 군산지청 김모 부장검사실, 전주은행 이모 지점장실, 김제시청 박모 과장실을 압수수색한다.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이정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검 수사관들이 흩어졌다.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군산지청이었다. 뭡니까? 당신들 지금 대검이면 다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김 부장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후배 검사들을 보며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진한 검사가 차가운 얼굴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김 선배님. 아니, 피의자 김모 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네. 내가 감히. 이정훈 그 늙은 여우 새끼가 감히 나를. 이것 보시죠. 이진한이 증거물 봉투를 흔들었다. 그 안에는 박기태가 김 부장에게 상납한 금괴의 사진과 황만철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계좌 내역이 담겨 있었다. 박기태가 다 불었습니다. 선배님이 황만철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덮어주었는지. 김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때 지역을 호령하던 검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쇄 체포가 시작되었다. 은행 지점장, 시청 고위 공무원. 그들은 황만철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붙어 단물을 빨아먹던 기생충들이었다. 나무가 쓰러지자 그들은 숨을 곳을 잃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김제 노예 농장 게이트라 명명하며 썩어 빠진 지역 카르텔의 실체를 대서특필했다. 수사는 돈의 흐름을 쫓았다. 부장검사님, 황만철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대검 자금 추적팀의 보고가 올라왔다. 황만철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다. 그는 노예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와 제주도의 리조트, 심지어 해외의 조세 피난처로 빼돌리고 있었다. 규모가 수백억이 아닙니다. 최소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정우는 그 보고를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돈은 모두 피해자들의 피눈물이었다. 좋아. 당장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게. 단 한 푼도 그 악마의 손에 남겨두지 마. 그 돈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 황만철의 왕국은 그렇게 기초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피의 성은 모래성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차수영은 수사본부가 차려진 군산지청에 머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녀는 정식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이 지옥의 문을 연 최초 침투조였다. 그녀는 이정훈에게 폐양식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원본을 제출했다. 아버님, 이 자료입니다. 제가 잠입했을 때 확보한 황만철의 사무실 내부와 초기 장부입니다. 이정훈은 영상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차수영이 박기태의 경찰 병력에 쫓기며 천장을 뚫고 탈출하는 긴박한 순간까지 담겨 있었다. 수영아. 이정훈이 복잡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무모했어. 내가 만약 거기서 잡혔다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아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더 이상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백호의 눈을 가진 며느리가 그저 자신의 지인을 구하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불의를 목격한 군인이었고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내가 확보한 이 영상이 황만철과 박기태의 무단 침입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증거가 될 거다. 잘해주었다. 수영은 그 말로 충분했다. 그녀는 병원과 임시보호소를 오가며 피해자들을 돌봤다. 특히 오채아의 곁을 지켰다. 오채아는 수영의 격려 속에서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빠르게 기운을 차려갔다. 수영아, 나 재판에서 증언할 거야. 어느 날 오채아가 결심한 듯 말했다. 황만철, 그놈이 내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해. 할 수 있겠어, 채아야? 응. 무서워.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 거야. 너도 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잖아. 나도 이젠 도망치지 않을래. 오채아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없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증인이었다. 몇 주 뒤 구치소. 황만철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 모든 변호사가 사임했고 그가 믿었던 윗선은 모조리 그와 함께 구속되거나 그를 모른다고 손을 내저었다. 그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매일같이 지켜봤다. 황만철 소유 강남 아파트. 압류. 황만철 비자금 스위스 계좌에서 발견. 동결 조치. 피해자들. 황만철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준비.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으아. 황만철은 분노에 차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돈. 내 왕국. 이정훈. 차수영. 이개 같은 년놈들. 그는 자신의 몰락이 그 여자 자신에게 돼지 새끼라고 했던 그 차수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황만철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숨겨두었던 뾰족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그으려 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하고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황만철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이제 법의 심판조차 스스로 거부하려 했다. 이정훈은 그 보고를 받았다. 죽게 두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저놈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똑똑히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저놈에게 죽음이라는 도피처조차 허락하지 마라. 황만철의 마지막 발악조차 이정훈의 거대한 정의의 그물망 안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뿐이었다. 몇 달 후 전주지방법원.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제노예 농장 게이트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황만철과 부패 카르텔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황만철을 사형하라. 부패 검사, 부패 경찰을 모조리 파면하라. 방청석은 피해자 가족들과 오체아를 비롯한 생존자들로 가득 찼다. 차수영은 그들 뒷줄에 군복을 입었을 때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생존자들은 큰 의지를 얻는 듯 했다. 드디어 피고인들이 입장했다. 수척해진 얼굴의 박기태와 윗선 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의 황만철이 쇠사슬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한때 김제를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사석에는 이정훈 부장검사가 직접 앉았다. 그는 이 재판을 자신의 검사 인생을 건 마지막 임무로 삼았다. 지금부터 피고인 황만철, 박기태 외 23명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오늘 이곳 법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법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악마들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정훈은 차수영이 찍은 영상, 소금 창고의 시신들, 그리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비리 장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의 논고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황만철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미약 상태에서 일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려 했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증언이었다. 증인 오채아 씨.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오채아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황만철과 눈이 마주쳤다. 황만철은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오채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는 객석의 차수영과 눈을 맞췄다. 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오채아는 다시 황만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저 사람, 황만철은 악마입니다. 그녀는 울먹임 없이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박또박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는 봤습니다. 황만철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쇠 파이프로 내리쳐 죽이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박기태가 처리할 사람 리스트를 가져와 황만철과 웃으며 상의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채아는 황만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절규했다. 저 악마에게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을 주십시오. 저들이 지옥에서조차 고통받도록. 오채아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술렁였다. 몇 주에 걸친 공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다. 피고인 박기태 전 만경파출소장.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특수감금교사 및 살인방조.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다. 박기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윗선이었던 김 부장 검사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각각 15년에서 2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황만철의 차례였다. 피고인 황만철. 판사는 황만철을 잠시 노려본 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들의 존엄을 짓밟았으며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린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황만철에게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선고함이 마땅하다 판단한다. 피고인 황만철을 사형에 처한다.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만 판사가 말을 이었다. 현재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석방이나 사면을 불허한다. 황만철은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짐승처럼 포효했다. 내가 왜? 이 개자식들아. 나만 죽일 놈이야? 이정훈, 차수영, 너희도 똑같아. 그의 발악은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열했다. 기쁨의 눈물인지 한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오채아는 차수영의 품에 안겨 모든 서름을 토해냈다. 이정훈은 조용히 검사석에서 일어나 객석의 차수영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혹독한 정의를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나고 차수영은 법원 앞을 가득 메운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아버지 이정훈이었다. 수영아, 고생했다. 아버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만철에게서 몰수한 재산 2천억 원이 넘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돈은 모두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과 그들의 치료 보상금으로 쓰일 거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게다. 대검과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의 1등 공신에게 주는 거라고 하더구나. 금액이 상당할 거야. 그리고 LTC 명예 훈장도 함께. 차수영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아버님, 돈은 전액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해 주십시오. 예상했다. 그래도 훈장은 받아야지. 명예는 군인의 목숨입니다. 그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백호의 명예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옥을 만들었던 악마들은 영원한 감옥에 갇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보듬을 최소한의 기반을 얻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정의의 진전이었다. 차수영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제만경읍의 썩은 갯벌 냄새를 뒤덮었던 희대의 범죄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 파일로 봉인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와 교훈은 관련된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경북 북부의 깊은 산골에 자리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하다는 교도소. 이곳은 황만철이 그토록 경멸했던 법이 그에게 선사한 마지막 거처였다. 한때 김제의 왕으로 군림했던 거구의 사내는 이제 3011이라는 번호로 불릴 뿐이었다. 그의 왕국은 사라졌다. 수천억 원의 재산은 몰수되어 그의 소나기를 떠났고 그가 돼지 새끼라 부르며 부리던 부하들은 그를 배신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3011 식사다. 차가운 배식구가 열리고 콩나물 몇 줄기가 전부인 멀건 국과 밥이 밀려 들어왔다. 황만철은 한때 금태 두른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즐겼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식판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독방에는 24시간 그를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이후 그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이정훈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법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도피처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크흐흐. 황만철은 어둠 속에서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여전히 분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의 죄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여자 차수영을 향한 것이었다. 차수영. 이정훈. 내가 죽어서도 그의 저주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넘지 못했다. 운동 시간 그는 수십 명의 다른 중범죄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걸었다. 한때 100명의 조폭을 호령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교도소의 새로운 왕들은 저 늙고 패배한 호랑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무기징역은 가석방 없는 영원한 감옥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던 어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잃은 오늘을 절망했다. 그것이 법이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심판이었다. 박기태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40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고 처음 몇 달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상납 리스트의 동료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자 그는 무너졌다. 그는 이제 매일같이 반성문인지 유서인지 모를 글을 쓴다고 했다. 나는 경찰이 아니었다. 나는 악마의 개였다라는 문장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자신의 죄를 종이 위에 토해내고 있었다. 그는 황만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 서울 외곽 따스한 햇볕이 드는 곳에 작은 심리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만경의 빛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황만철에게서 몰수된 2천억 원의 재산으로 설립된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곳의 생존자들은 모두 새로운 신분과 거처를 제공받았고 평생에 걸친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을 약속받았다. 센터 안 상담실에서 오채아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무서운 법이에요. 하지만 우린 살아남았잖아요.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날의 공포와 나약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옥을 목격하고 살아 돌아온 자의 깊은 이해와 강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채아는 재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흉터가 아닌 훈장처럼 여기며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채아 씨 손님 왔는데. 동료의 말에 고개를 든 오채아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수영아. 차수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기능성 의류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예전처럼 날카로워 보이지 않았다. 잘 지냈어? 수영의 짧은 물음에 채아는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럼. 나 이제 펄펄 날아다녀. 저번에 재판에서 증언했던 거 뉴스에도 나왔잖아. 나 그거 보고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연락 와. 나 완전 유명 인사 됐어. 다행이다, 채아야. 이거 봐. 오채아가 센터 한쪽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생존자들이 함께 찍은 환한 웃음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황만철의 지옥에서 벗어나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었다. 수영아. 정말. 고마워. 오채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버텨낸 거야. 수영은 그 말을 남기고 센터를 조용히 나섰다. 그녀는 많은 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대검찰청 부장검사실. 평소와 다름없이 경무에 시달리던 이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 2개를 꺼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차수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부름에 군인처럼 각 잡힌 자세로 섰다. 앉아. 여긴 군대가 아니다. 이정훈이 웃으며 차를 권했다. 수영은 묵묵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 지옥 같던 날이 벌써 1년 전이라니. 이정훈이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김제는 많이 바뀌었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가니 그제야 3살이 돋는 모양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김제 카르텔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새로운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수영아, 이건 국가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정훈이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LTC 명예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 지옥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검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비로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정훈은 며느리의 어깨에 훈장을 직접 달아주려다 멋쩍은 듯 그냥 건넸다. 수영은 말없이 훈장을 받아들었다. 군인의 명예.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기부한 포상금이다. 이정훈이 2번째 상자를 밀었다. 그 안에는 일금 5억 원이라고 적힌 기부 증서가 들어 있었다. 만경의 빛 재단 이사장의 감사 편지와 함께 내가 거절한 돈이 수십 명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돈으로 받은 포상보다 훨씬 값진 일을 한 게야. 수영은 기부 증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검사로서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마땅함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더구나. 이정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섰다. 이제 다 끝났다, 수영아.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차수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훈련실 샌드백 앞에 섰다. 그녀는 LTC 명예 훈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벽에 걸어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군 복무 시절 받았던 백호 부대 휘장과 함께 작은 서랍 속에 나란히 넣었다. 그녀에게 훈장은 과시용 트로피가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임무였다. 수영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황만철은 사라졌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제2의 제3의 황만철이 숨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법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서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악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사냥하는 존재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차수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백호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시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내뻗기 시작했다. 정의를 위한 그녀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